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윤형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적인 주요 환경재난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환경오염이 뭔지 그리고 환경재난이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또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그리고 일조방해, 또 빛공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환경오염을 짚어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환경재난이란, 즉 환경오염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환경오염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국내의 환경오염 사건들, 환경노출 사건들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현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재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떠올릴 만한 게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몇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태안에서 있었던 허베이 스프리트호 원유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해양 환경이 오염되고 또 주변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생겼던 이 환경재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고잔동 유리섬유 사건이나 울산 온산 공단 지역의 오염 사건들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국내 오염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봤고요. 자, 우리 오늘은 세계적인 사건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환경오염 사건으로 보고되는 주요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환경오염 사건은요, 오늘은 크게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런던 스모그 사건, 두 번째 이타이병, 그리고 세 번째 미나마타병, 네 번째 러브커넬 사건, 다섯 번째 체르노빌 사건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952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952년 12월 5일부터 약 일주일간 있었던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런던에서 있었던 스모그고요. 런던에서 지속된 사상 최악의 스모그 현상입니다. 자, 이때의 이 스모그는요, 스모그의 수준이 종전의 스모그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유독성과 농도로 인해서 그레이트 스모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는요, 이 현상으로 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천여 명의 초과 사망자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한번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축을 보시면 1952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날짜별 사망자 수, 그다음에 설퍼 다이옥사이드, 또 스모크, 매연, 네, 그 지수들을 이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 12월 4일 정도부터 이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 세 가지가 모두. 그리고 한 7일 정도, 8일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이 이후에 점차 이제 감소하게 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즉 사망과 설퍼 다이옥사이드, 스모크가 세 가지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모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모크와 포그의 합성어죠. 스모크, 연기, 포그, 안개의 합성어인데요. 자, 매연이 대기 속에 충만해서 태양광선이 차단되고 짙은 안개로 되는 대기오염을 말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요.
당시에 런던 스모그가 있었던 이 런던 시내의 사진이에요. 자, 빅벤 보이시고요. 자, 거의 안개, 그 스모그가 가득 차서 거의 지상 부분은 보이지 않고 높은 타워 정도만 간간히 보이는 정도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런던 스모그 당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런던 스모그가 한창일 그 당시 오후 2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지금 오후 2시에 그 2층 버스, 런던의 상징인 2층 버스가 있는데 라이트를 켜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은 깜깜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런던 스모그가 그 당시에 매우 심각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런던 스모그의 사건 경위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런던은 여러분들 런던 하면은 안개 떠오르실 거예요. 런던은요, 겨울에도 안개가 자주 끼는 영국 고유의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공장의 매연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스모그가 여러 차례 발생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월 초에 마침 또 이 런던에서 도로교통을 버스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운 날씨로 인해서 집집마다 강한 난방을 틀면서 이 대기 오염 물질의 오염 농도가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또 뿌연 스모그가 런던에 내려오자 가시거리는 비정상적으로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서 생긴 짙은 안개와 합쳐져서 유독성 스모그를 형성하였고, 이를 들이마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이 런던 스모그는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런던 스모그는요, 세계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런던 스모그가 있고 4년 뒤인 1956년 영국 의회에서 청정대기법, 클린 에어 액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클린 에어 액트가 제정되었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환경운동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런던 스모그를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타이 병입니다. 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이타이 병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타이 병은요,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중독증입니다. 자, 카드뮴 기억하시고요. 자, 등뼈, 손발, 관절이 아프고 뼈가 잘 부러지는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병이 이타이 병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 지역의 일본 도야마현 진츠강 유역에서 약 1910년부터 발생을 했고요. 1940년대 이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타이 병의 이름의 유래는요, 환자가 아픔을 호소할 때 아프다, 즉 이타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붙여진 병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이타이 병의 증상은요, 말 그대로 아픔, very painful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타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자, 등뼈, 손발 관절이 아프고 뼈가 잘 부러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타이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타이 병은 왜 생겼는지 한번 사건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타이 병은요, 1910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진 그런 사건인데요. 이 병이 발생한 원인은 그 과거 주변의 광산, 미쓰이 금속 강업 소유의 카미오카 강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아연의 재련 과정에 의해서 배출된 폐광석을 통해 카드뮴이 유출되었고요. 이 카드뮴이 강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식수 농업 용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서 이타이 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자, 수백 명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요. 사망자가 56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타이병은요, 그 당시에는요,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었다가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듯 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이 병이 다시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영양실조가 원인인가? 라는 가설이 제기되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957년에 어떤 중금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금속 중독의 원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1961년 카드뮴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카드뮴 방류와 이타이병의 인과관계는요, 1971년 행해진 소송에서 처음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타이병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미나마타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나마타병. 이것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자, 미나마타병도 공해병의 일종이고요. 자, 이타이병이 자, 카드뮴 중독이었다면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자, 수은 중독 기억하시고요. 자, 수은이 배출되지 않고 신체에 쌓이면서 특히 신경세포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신체의 마비 증세와 정신지체 등 각종 신경학적인 증세, 선천성 기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1956년 일본 구마모토 현의 미나마타시에서, 즉 미나마타병은 지역 이름, 시 이름이에요. 자, 미나마타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이 미나마타병입니다. 자, 미나마타병의 사건 경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메틸수은이 포함된 조개나 어류를 먹은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발작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는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 주민들에게서 이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신 후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미나마타병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나마타병 고양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고양이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미친 듯이 발작하는 그런 신경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를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게 미나마탕의 전조 현상이었고 이후 사람들에게서도 집단적으로 발병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문제가 되었던 메틸 수은은요, 인근의 화학공장, 신일본 질소 비료 현 칫소사에서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자,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미나마타병에 걸린 환자는 2,26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은이 몸에 축적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몸에 매우 해롭고 또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인간은 생물 농축으로 더욱 유해하기 때문에 이 미나마타병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 미나마타병에 걸린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신체의 마비 증세와 정신지체 등의 각종 신경학적 증세, 선천성 기형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사람들에서의 그 미나마타병도 여러분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떤 류의 병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 러브 커넬 사건입니다. 러브 커넬은요, 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네 번째 러브 커넬 사건.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의 유해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자, 러브 커넬 사건은요, 여러분들 생소하신 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좀 환경공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유해 폐기물 불법 매립 이거 기억하시면서 자, 러브 커넬의 사건 경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커넬의 사건 경위는 조금 길어서 뭐 1, 2, 3, 4 이렇게 한번 경위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경위, 운하 건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1890년대 초
윌리엄 T. 러브는, 자, 러브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윌리엄 T. 러브가요, 전력의 획득과 선박 운행을 목적으로 운하의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이아가라 강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해서 물길을 트고자 운하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운하 건설하는 게 좀 유행이었었죠. 자,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게 큰 폭포지요. 자, 이것만 없다면 정말 이 큰 장애물이었는데, 이 폭포만 없다면 미국 중부 내륙부터 대서양 연안까지 선박을 쉽게 운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송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겠죠. 재정 위기로 결국 운하 건설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단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었고요. 흉물로 남겨진 구덩이의 이름은 이 사람 이름, 러브의 이름을 따서 러브 커넬이라고 구덩이의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위로 볼게요. 자, 이 구덩이에 유해 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1920년 이 러브의 토지는요, 나이아가라시에 매각하게 됩니다. 자, 화학 폐기물 매립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자, 1942년에 후커사도 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했고요. 1947년부터는 후커사가 단독으로 매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5년 동안 약 22,000톤의 독성 폐기물을 매립을 했는데요. 자,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한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벤젠 등 이 11가지의 후보 발암물질들이 매입됐고 22,000톤의 엄청난 양이 5년 동안 매립이 되었습니다. 자, 1952년에 매립이 완료되었고요. 결국 이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위로 그냥 진흙이, 불투수성의 진흙으로 두껍게 약 4피트가 덮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지는 어떻게 생겼나요?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생 매립지입니다. 이것은 러브커넬의 이 유해 폐기물 매립지는 비위생 매립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생 매립지의 경우에는 침출수나 또 그 유해한 공기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라이닝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브커넬 경우에는 어떤 라이닝도 없이 여기에 그냥 마구 유해 폐기물이 매립되었고 그냥 진흙으로 덮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겠죠. 자, 매립이 끝났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아가라시가요, 부진 안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후커사가 주로 폐기물을 이제 매립을 했는데, 이 후커사는 본인들이 이제 폐기물 매립한 것에 대해서 이 나이아가라시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매각에 반대합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토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지요. 하지만 나이아가라시는요, 부지가 부족했었고 그 당시 위원회는 결국 토지 매입을 강행합니다. 자, 토지를 단 $1에 후커사가 나이아가라시에 매각하게 됩니다. 자, 토지를 $1에 매각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싸게 매각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1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서류를 쓰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공짜로 나이아가라시에 넘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시작됩니다. 학교 건물의 지하에서 악취가 나는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957년 나이아가라시는 하수도 건설 중 진흙 폐쇄층을 파괴하게 되고요. 악취가 발생하고 집 마당에 화학물질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홍수가 있었대요. 자, 이때 홍수에서 폐기물이 물에 포화될 정도로 이제 홍수가 있었고, 이 지역은 슬러지로 덮이게 됩니다. 지하수도 이제 오염되게 되죠.
1978년 로이스 깁스라는 학부형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들의 만성 천식과 신장 간질환의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건강영양 및 이호 조치입니다. 자,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러브 커넬을 재난지역으로 결국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메리지의 인근 주민들을 이 밖으로 이주시킵니다. 자, 건강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산율이요, 타 지역에 비해서 4배나 높았고요. 정신박약, 신장 질환의 선천성 기형아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결국 유령 도시가 됐어요. 여러 차례 복구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도시가 됐습니다. 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2.5m의 울타리로 둘러있는 그런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러브 커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슈퍼펀드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슈퍼펀드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사실 뭔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이 가해 기업들에 청구를 하게 되지만 사실 책임 대상 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는 특별기금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환경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즉, 환경배상법 체계의 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해자, 가해자의 소송 관계였던 거가 정부가 들어가면서 피해자와 정부, 가해자와 정부의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접적인 소송을 하지 않고 정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환경청의 EPA의 특별조성기금으로 먼저 정부가 배상을 해준 후에 그 처리 후 사후 가해자를 가려서 이 배상된 비용을 정부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형태로 체계가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방법을 따르고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체르노빌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르노빌 사건. 자, 오늘 말씀드릴 이 5가지 중에 가장 최근에 속하는 건데요. 1986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월 26일 구소련, 현재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시 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굉장히 참혹했던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자력 안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차례의 폭발이 있었고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진압되기까지는 열흘 정도가 걸리는 엄청나게 큰 폭발 화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소련 정부는요,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 평소보다 6배나 높은 방사능이 검출이 되게 되면서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추측을 가지고 소련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해명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것이 알려지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누출 방사능 제거 작업은요, 1992년까지 진행이 계속되었고요. 자, 방사능 누출 피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만 명이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투입된 응급요원 중 134명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앓게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자, 92년부터 2002년, 약 10년간 4천여 명의 이상의 어린이가 갑상선암을 앓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체르노빌 사건까지 5가지 해외 환경오염 사건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 첫 번째, 런던 스모그 사건. 2번째, 이타이병. 3번째, 미나마타병. 4번째,
러브커넬 사건, 5번째 체르노빌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재난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제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더 많은 양의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국내 사건들은 오늘 아쉽게도 다루지 못했는데요.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이제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특히나 뭐 가습기 살균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이러한 사건들은 굉장히 최근 사건이고 또 우리나라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심심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또 재밌는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환경 재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 재난에서 끝나면은 안 되겠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환경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고요. 이 교훈을 얻어서 또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